인공지능 융합공학 강의 12 Probability 2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의 그리고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확률의 정의는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확률의 종류로 결합 확률이라는 종류의 확률도 있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종류도 있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연관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하고 유추를 해내고 그렇게 논리적인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확률의 어떤 수학적 표현, 수학적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probability density, 확률 밀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 밀도라는 거를 수학적 표현, 뭐 어떤 수식 같은 걸로 표현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최적의 수학적 모델, 최적의 함수 이런 거를 도출해내는데 중요한 방법론이 되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Random Variable, 랜덤 변수에 대해서 이 개념 잠깐만 다시 복습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가능성,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확률 P를 가지고 표현을 할 텐데 이 P라는 확률이 뭐예요? 비가 온다에 대한 얘기잖아요. 비가 온다. 그래서 내일 비라는 거를 X라고 해놓고 얘가 확률 변수인데 이 X가 오케이 B가 그러니까 B가 이제 확률 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yes B가 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가능성, 이거에 대한 확률, 이거를 이렇게 비가 온다라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정의를 할 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라는 사건을 골라야 되게 만드는 그 상황, 그거를 랜덤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되게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미지의 변수가 있어요. 값을 모르는 변수, 미지의 변수인 건데 보통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변수라고 그러면 결국은 정리를 해서 x는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값이란 참값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방정식이고요. 미지의 변수 x인데 이 x가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각 경우가 임의로 결정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성립할 수 있음. 얘는 이제 이런 미지의 변수는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랜덤 변수. 확률 변수라고도 하고 랜덤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냥 동음 이의 같은 아니죠. 거꾸로. 동의 이 이름 두 개의 다른 이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뭔가인데 그 미지의 뭔가에 대해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미지의 뭔가를 딱 이렇게 변수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랜덤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봤던 중요한 개념이 샘플 스페이스인데요. 표본 공간이라고도 바로 번역해서 표본 공간.
이 되겠는데요. 샘플 스페이스는 랜덤 변수와 이제 짝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x는 비가 오느냐 온다 이거일 때 얘는 yes 비 온다 비가 안 온다 내일이라고 치죠. 내일 비 온다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표본 공간이라는 것이 표본 공간이 뭐 s라고 부를 때 yes라는 이거 하나랑 no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집합 형식으로 yes, no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데요. 이 x를 바꿔서 이걸 x1이라고 하고 이걸 x2라고 해볼까요? 이 x2는 내일 비가 오는 양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하나도 안 오면은 0이 될 수도 있지만은 비가 많이 오면은 막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 지금까지 지구상 비가 가장 많이 온 그 기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2000mm 이만큼은 아마 안 오겠죠. 뭐 이 정도 범위를 정해서 이 안에서 이제 이 안 범위 내 중에 어떤 한 숫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 이렇게 속도계처럼 생각을 해서 화살표가 있는 거죠. 하나도 안 오는 게 0, 제일 많이 오는 게 2000. 이 범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가리키는 내일 비가 오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 S라는 게 말씀드린 이 범위인 거죠. 0부터 뭐 200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표본 공간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변수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랜덤 변수가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그 출력 결과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총 집합으로 가진 것이 총 집합, 총 공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이제 설명드릴 때 들었던 랜덤 변수 x에 대한 예시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드렸는데 이제 내일 강수 여부 x에 대해서는 출력이 yes, no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즉 가능한 출력이 가능한 그 상황이 샘플 공간이 셀 수 있는 그런 값들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s가 y, no, yes, no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런 랜덤 베리어블은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일의 강수량처럼 뭐 그 강수량 x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뭐 2000보다는 작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범위 내에 있는 모든 x가 다 출력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러면 그 범위 내에 있는 무한히 많은 실수값을 결과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랜덤 변수는 연속 랜덤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이든 연속이든 어쨌든 우리 랜덤 변수에 대해서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본 공간을 알아야 우리가 이 랜덤 변수와 관련된 이 랜덤 변수 x와 관련된 확률 이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확률을 공부할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맨날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산 랜덤 변수의 가능한 모든 출력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게 그게 맨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내던 과정이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진 얘의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6가지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를 모두 알아야 각 상황에 대해
그래서 px는 1, px는 2, 땡땡땡, px는 6. 각 경우에 대한 어떤 확률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각 경우마다 이 경우가 도출될 가능성, 뭐 확률 이런 걸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그 가능한 후보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출력으로 결과로 도출될 그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나야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상정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그 도출 결과마다의 확률을 만약에 정의를 해 놓으면 이 확률을 다 정의를 했는데 이 확률을 모든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이걸 다 한눈에 이걸 딱 나타내면, 즉 모든 경우의 수마다의 확률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통째로 개념화해서 생각을 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는 걸 알면은 이 랜덤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랜덤 변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모든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정 랜덤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는 그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한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모든 확률적 정보를 다 한꺼번에 다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확률적 정보의 총체. 근데 얘를 왜 이름을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부르냐? distribute 하면은 분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이제 이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이제 각 세부 경우를 오메가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을 놨을 때 이 오메가를 이제 전체 가능한 샘플 스페이스 대문자 오메가에 대해서 다 이제 시그마를 보통 계산을 하면 모든 경우의 수마다의 확률을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운 확률의 세 가지 공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총 가능한 1이라는 이 가능성을 각 경우의 수마다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주사위 각 경우마다 확률을 요 1이라는 값에 1이라는 경우의 수에 얼만큼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분배를 확률 총 1이라는 그 큰 덩어리의 확률을 요만큼씩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배. 그러니까 그 분배를 했는데 그래서 분배해가지고 어느 확률이 어디에 포진해 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포가 되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 연속 랜덤 변수의 경우에는요. 변수 x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결과값 x를 이렇게 연속되는 실선 위에다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실선의 모든 값마다의 그때의 확률 px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값처럼요. 이 함수는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연속적인 곡선인데 꼭 연속적인 곡선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연속이 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x값마다 확률값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x값마다 확률값을 정의를 하면은 한 것을 우리는 함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 함수가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한
분포에 대한 함수가 될 텐데, 근데 연속 랜덤 변수의 경우에는 그러면 확률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밀도가 어느 부분에 어디서 어떻게 촘촘하게 나타나 있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되어서 이름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고 줄여서 PDF라고 많이 불러요. PDF는 뭐냐? PX라는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가 이제 근데 여러분 함수라고 하면 이게 어떤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해요?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우리가 PDF라는 걸 가지고 어떤 랜덤 변수에 대해서 수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PDF 자체가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여야 돼요. 물론 실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수식으로 표현을 못하는, 실제는 막 되게 불연속적이고 막 얘는 요 확률이 이런데 여기서는 막 바로 다음 값이 완전히 다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으나 실제로는 우리는 수학적 분석을 할 경우에는 뭔가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DF 이 함수를 수식으로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론을 쌓아 나가게 됩니다. 이산 랜덤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 분포를 각 가능한 이산적인 출력 결과들마다만 확률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각 경우별 확률을 이때의 어떤 크기를 질량이라는 개념이랑 비유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확률 분포를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 확률 질량 함수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랑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연속적인 그런 값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함수 값이냐 아니면은 이산적인 값들에 대해서만 값이 정의되는 함수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셀 수 있는 그런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그런 랜덤 변수를 discrete 랜덤 변수라고 하고요. 뭐 다른 예로 뭐 동전을 n번 던졌는데 도출이 된 앞면의 개수 이런 게 어떤 이산적인 확률 변수의 얘기죠. 확률 분포 함수는 probability mass 함수, 확률 질량 함수로 분포가 정의된다. 그리고 그렇게 확률 분포가 확률 질량 함수로 결정이 표현이 될 때 두 개의 랜덤 변수에 대한 어떤 결합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결합 확률 변수의 랜덤 베리어블의 PMF는 이제 2차원적인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격자적 점들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뭔가 그 marginalization을 해줄 때 이 특정 x에 대해서 모든 y 값들을 다 더해줘 버려가지고 y 변수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없애버리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marginaliza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이제 이 확률 변수의 샘플 스페이스가 무한히 많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작업을 완수할 수 하는데 걸린 시간 뭐 이런 게 이제 예가 될 텐데 이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무한히 많은 어떤 연속적인 실수 범위라든지 되기 때문에 marginalization 할 때는 이렇게 각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이 시그마가 이 무한히 많은 값들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의 함수 이름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 통계를 내는 내용입니다. 통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어떤 집계를 하는 게 통계인 거잖아요. 그 확률 분포라는 게 어떤 다양한 경우의 수인 샘플 공간에 대한 확률 값이라는 큰 개념으로 있을 텐데, 그 확률 분포라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들에 대한 확률 값을 더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그걸 숫자 하나, 예를 들어 평균, 기대값 같은 숫자 하나, 대표 숫자 하나로 축약을 하자, 내지 대표 숫자 몇 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숫자들로 줄이자, 이런 게 통계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값 같은 게 대표적인 통계값이고요. 그 외에 variance, 이거는 분산이라고 하는데, variance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을 뭐냐면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얼마나 산계가 되어 있느냐, 산계가 되어 있는 정도, 그 산계가 되어 있는 그 산계되어서 분포된 그 정도, 그거를 산포도, 이 포는 분포의 포자랑 똑같은 거고, 산은 분산의 산자랑 똑같아서 산포도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얼마나 이 어떤 분포가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는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그거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 수치로 분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등등을 계산하는 그 법칙을 계속 이제 더 n차 어떤 대표값, n차 대표값 계산하는 어떤 그런 법칙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nth moment라고 하는 어떤 특성, n차 특성, 정률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통계를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식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잘 아는 평균 기대값의 수식을 보면요, 얘는 어떤 그 특정 값, 표본 공간에서의 특정 값 곱하기 그 값에서의 확률을 모든 x값마다 다 적분한 것이 기대값, 평균, EX라고도 하고요. 그리스 알파벳 mu로도 잘 표현을 합니다. first moment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variance는 사실 second moment가 되는 셈인데, 2차원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얼마나 공간 속에 확률 분포가 많이 산계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 기대값을 구하긴 하는데 뭐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느냐? x-2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얘가 variance가 됩니다. variance. 그 다음에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variance가 되는데, n을 3, 4, 뭐 이런 등등 더 고차원에 대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비슷하게 얘를 이제 nth moment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속성을, 특성을, 특징을 적은 한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어떤 통계적인 개념이 됩니다. 확률 분포의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개념만 있으면 뭐예요? 이거를 수식으로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PDF, PMF 이 함수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냥 수식 표현뿐만 아니라 이 수식에 대한 어떤 특정 함수 수식에 대해서 방금 봤던 통계까지 바로바로 매번 통계를 우리가 뭐 어떤 특정 PDF에 대해서 의 평균을 구할 때 뭔가 XP, X 이거를 맨날 적분해주고 그래야 되면 되게 골치 아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 표현에 대해서 언제나 통계도 바로 mu하고 뭐 variance 이런 거 금방금방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모델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PMF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어떤 특정 유형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흔히 이제 적용 가능한 통계도 계산하기 편리한 바로 도출되는 그런 어떤 수식 모델, 이런 거를
미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상황에 맞게 이 모델을 가져다 써야지. 아니면 이 상황이 저 모델을 가져다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들 대표적인 유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한 이 확률 분포 유형이 이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그런 확률 분포 함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산 분포, 확률 변수, 이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니까 PMF 확률 질량 함수인 게 되겠죠.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베르누이 PMF에서 가정을 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그 이산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도 특히 제일 가장 간단한 표본 공간이 0과 1뿐인 이진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0,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no, yes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인 거죠. 이 이진 확률 변수는 이제 한 가지 어떤 정해줘야 되는 내지 뭐 우리가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1이 나올 확률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가변성을 가지는데 지정이 되어야 돼요. μ라는 확률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x가 1일 확률이에요. x가 0일 확률은 그러면 자연히 1-μ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의 그 표본 공간에 대한 총 확률은 1이어야 되니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정해놓고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 함수, 이 PMF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 어떤 인자 μ에 대해서 x 이퀄 1, x 이퀄 0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이 함수로 정의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가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μ의 1승 곱하기 1-μ의 1-x 1이니까 그러면 바로 1-μ의 0승이잖아요. 그러니까 μ의 1승 곱하기 1-μ의 1-1이니까 얘는 그냥 μ가 돼요. x가 1이면은 μ, x가 0이면은 μ의 0승 1-μ의 1-0승이 되니까 얘는 그냥 1-μ. 방금 얘기한 x가 1일 때 확률은 μ, x가 0일 때 확률 1-μ를 그냥 하나의 수식으로 간단하게 써준 건데요. 이게 베르누이 확률 분포의 수식이 됩니다. 말씀드린 여기 써있는 대로 이 식의 의미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를 해놨을 때 이 확률 분포의 통계로 first, second moment인 mean과 variance,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기대값은 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시그마가 이제 그러니까 yes랑 no랑 그 둘의 합이잖아요. 시그마를 써줄 필요도 없죠, 사실상. p 곱하기 x 곱하기 px, 그러니까 x는 1 곱하기 px는 μ 플러스 그 다음에 출력은 x 0일 때 0 곱하기 1-μ. 그러니까 기대값이 바로 그냥 μ가 되는 거죠. 분산도 비슷하게 수식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μ 곱하기 1-μ. 이게 분산이 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간단한 확률 밀도 함수 베르누이 분포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이산 PMF 함수는 뭐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라는 건데요. 얘는 오히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방금 그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그 베르누이 랜덤 변수를 여러 번 여러 개를 중첩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베르누이 랜덤 변수의 결합 랜덤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전 던졌다, 동전 100번 던졌다, 뭐 이런 거죠. 동전 100번 던졌을 때 그 중에 동전이 앞면 1이 나온, 그러니까 그거를 1이라고 치면은 앞면이 나온 그 성공의 횟수가 몇 번이냐, 이런 게 그걸 따지는 게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에서의 랜덤 변수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랜덤 변수를 x라고 그러면 x는 성공의 횟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n번이 시행 횟수면 n번이 그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결합시키고 있는 베르누이 랜덤 변수의 개수라면은 그 중에 성공의 그 각각이 성공의 확률, 각각이 성공 1이 나올 확률은 다 이제 뮤인 거고요. 이 뮤는 이제 그 각각의 성공할 확률이라는 거죠. 성공할 확률 다 똑같은 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 횟수가 몇 번이냐, 그리고 매 그 한 번 시행하는 그 베르누이 랜덤 변수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때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 아니면은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수식으로 어떻게 써주느냐, 즉 성공 횟수 m equal 1, m equal 0, m equal 2, m equal 3 등등등 모든 경우에 대한 각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n번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m번은 성공을 했고, 성공한 그 확률들을 서로 다 곱하고, 그 다음에 실패한, 그러니까 출력이 0이 나온 그 경우들을 다 또 곱해줘서, 왜냐면 각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서로 독립인 그런 상황의 결합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다 곱하는데, 근데 몇 번째 것이 성공했고 몇 번째 것이 성공하지 않았냐, 몇 번째 결과가 출력 1이고 몇 번째가 출력이 0이냐, 이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 요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조합이죠, 조합. 그러니까 n이라는 큰 숫자에 대해서 m개의 조합의 개수를 다 따진 그런 식으로 분포를 내는 게 이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가 되고요. 이때 성공 횟수 m의 평균은 전체 시행 횟수 곱하기 한 번의 성공 확률 뮤, n뮤가 평균이 되고요. 분산은 n뮤 1-뮤가 됩니다. 이게 이항 분포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걸 증명하는 것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테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확률 분포와 이항 확률 분포를 설명할 때 IID라는 개념을 같이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IID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말들의 약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률 분포가 같고 모두 상호 독립적인 랜덤 변수들에 대해 독립 및 동일 분포인 변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 이항 분포의 설명에서 어떤 베르누이 랜덤 분포를 갖는 xi라는 이런 랜덤 변수를 x1, x2, x3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킨 이거에 대한 이항 분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그 확률 값들을 서로 다 곱해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랜덤 변수마다 그때의 어떤 사건을, 표본 공간을 다 독립적으로 생각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모든 이 결합시키고 있는 랜덤 변수들이 동일한 뮤 값을 갖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여러 개 중첩시켜서 결합시켜서 바이노미얼 이항 확률 분포를 만들 때 IID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동전 던지기 결과 하나하나씩을 랜덤 변수로 이제 결합해서 정의할 때 IID로 정의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산 분포는요, 다항 분포입니다. 동전을 여러 번 던져가지고 그때 몇 번 앞면이 나왔느냐, 걔는 이항 분포였죠. 이항 분포에서의 동전을 주사위로 바꾸고 나면 다항 분포가 됩니다. 주사위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K가 6이겠죠. 6개라는 표본 그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표본 공간이 총 6가지가 되는데, 경우의 수가 각 경우의 수마다 그러면 몇 번 나왔느냐, 도출 횟수의 카운트,
이 카운트 횟수가 이제 이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K개에 대한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인자가 이제 일단 시행을 몇 번 해주느냐,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느냐, 그 다음에 주사위 눈별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6분의 1이 될 거고 그걸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겠죠. 확률 변수 자체는 이 6개의 눈 모두의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이제 그 도출 횟수를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6개 눈 각각의 결과들을 다 이제 따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n번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중에 1은 몇 번 나왔고 2는 몇 번 나왔고 3은 몇 번 나왔고 등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K개의 결과들에 대한 결합 확률이 됩니다. 결합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 결합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M1은 얼마고 M2는 얼마고 등등등 이런 거를 따로따로 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합을 할 때도 n번의 시행 중에 M1은 몇 개고 M2는 몇 개고 MK는 몇 개인 거를 다 지정해 놓고 그거를 전부 조합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주사위 눈이 1이었을 때 주사위 눈 1이 나오는 확률이 μ1이면은 얘가 M1번 나왔다는 거니까 μ1을 M1승 해야 되고 μ2를 M2승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각각 다 서로서로 전부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문자 파이는 각 원소를 이거 시그마랑 비슷한 건데 서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요 내부에 있는 걸 다 곱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대문자 K만큼에 나올 수 있는 그 다항 각 항들마다를 다 이제 요 확률들을 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결합 확률에 대해서 평균하고 분산을 따지는 게 굉장히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평균 분산을 따질 때는 그 특정 경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는 1이 뭐 10번 나오는 뭐 나온다든가 1이 뭐 몇 번 나왔느냐 그것만 따지는 건데 그래서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이 μ1일 때 이 1이 나온 횟수의 평균은 기대값은 μ1 곱하기 전체 시행 nμk 뭐 이렇게 기대값이 정리가 되고요. 하나의 그 특정 케이스 하나의 다항 중에 하나의 항에 대해서의 기대값은 이 m1이 되는 거고요. 이 m1에 대한 분산은 nμk 곱하기 1 마이너스 μk. 요거는 사실은 이항 분포에서의 결과랑 이항 분포에서의 통계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통계를 생각할 때는 전체 결합 확률을 다 따지는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특정 하나의 그 출력 결과에 대해서만 따진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연속 분포를 보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관련해서는 얘만 알아도 진짜 뭐 괜찮은데요. 가우시안 분포입니다. 수학자 가우스가 이제 이론을 정립했다고 해서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고요. 사실 정규 분포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 배웠을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연속 확률 변수 분포 모델이고요. 널리 쓰이는 이유가 뭔지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 앞에 상수항은 이 유리수항은 얘는 이거 전체를 적분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붙이는 항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지수함수예요.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나누기 분의 x 마이너스 μ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μ라는 값이요. 어떤 기준값이 되고요. 이 μ를 기준으로 이 양쪽으로 갈수록 x값이 μ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그 거리만큼을 우리가 제곱을 하잖아요. 제곱하면 양수죠.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양수
승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도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2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거든요.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의 음수 지수가 돼서 0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x가 μ에서 멀어지면 점점 더 0에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좌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μ를 기준으로 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적분을 하면은 결국은 μ가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μ라는 게 기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크면은 분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x가 빨리 멀어져도 분모가 이거를 상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그마가 커지면은 얘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근데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부드러운 굴곡 모양을 옆으로 편 듯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천천히 떨어져도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피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지금 x가 커질수록 빨리 떨어지는데 여기 x가 작은 부분에서 오히려 천천히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오르지가 않고 부드럽게 오르는 이유가요. 제곱을 시키기 때문에 x-μ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곱시키면 오히려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오히려 μ에 아주 가까워질 때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굴곡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그마는 얘가 얼마나 분포되는지, 넓게 분포되는지를 조절하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건데요. 인자가 되는 건데요. 얘가 바로 실제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이거 빼기 μ를 다 계산해가지고 적분하면은 분산 시그마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략 아시겠지만은 가우시안 분포가 가장 널리 쓰이는 연속 분포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Law of large numbers,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Central Limit Theorem, 중앙 극한 정리, 얘네들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entral Limit Theorem은 Law of Large Numbers랑 연계가 되어서 이 Law of Large Numbers를 넣어왔는데요. 처음부터. 요 설명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large number가 뭐의 large number냐면은 얘는 이 IID, 독립, 그리고 identically distributed, 동일 분포를 갖는 다수의 random variable, 다수의 확률 변수들을 결합시켜서 만든 새로운 어떤 평균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을 할 때 그때 얘네들 다수를 이제 결합시켰다고 그래서 대수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 건데요. 결국 어떤 동전 던지기 같은 걸 반복 시행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요. 아니면은 여러 사람, 여러 샘플을 이렇게 여러 개 모아가지고는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거랑 연결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만 우리가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근데 이 평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이런 랜덤 변수를 여러 개를 모아서 그 평균 값을 구하면은 자연히 우리가 모르는 그 미지의 평균에 무한히 이제 가깝게 근접하게 오차가 무한히 작아지는 임의의 작은 숫자보다도 작은 오차로 근접할 확률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수의 법칙인데요. 그때 언제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그 과정에서 점점 여러 번 반복 시행한 것의 평균값이 그 하나의 랜덤 변수의 실제 평균값, 참값의 기대값에 근접해 간다. 이런 게 Law of Large Numbers인데요. Central Limit Theorem이라는 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큰 n에 대해서, 대수 n에 대해서 평균, 어떤 특정 확률 변수의 평균을 낸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무한히 근접하게 된다. 이게 Central Limit Theore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샘플을 우리가 여러 개 뽑아가지고는 종합을 하는, 예를 들어 투표하는 사람들이 누굴 뽑을 것이냐 하는 게 사람들마다 누구 뽑을지 다 비슷하게 비슷한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진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수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따져보면 뭔가 이런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가 반영될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어디까지 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던지는 걸 똑같이 던지려고 하더라도 조금씩 오차가 생기겠죠. 근데 그걸 다 평균 내면은 결국은 뭐 내가 보내려던 대로 가는 셈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다중 샘플 반복 시행을 고려하게 되고, 그때마다 꼭 이 가우시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확률 분포로,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가 의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할 때 데이터 포인트마다의 그 개별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example case가 하나하나 있다. 그럼 그게 어떤 샘플 하나하나, 근데 그런 데이터 케이스들을 여러 개를 모았으니까 여러 샘플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서 그 샘플들과 관련된 어떤 가우시안 분포가 유용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가우시안 분포가 중요한 건데요. 가우시안 분포는 특히 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식 자체는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이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 이 두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함수 전체 모양이 다 결정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만 결정을 해주면은 함수의 모양을 전체를 다 알 수 있고, 또 이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 두 개의 수치값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평균 값은 이 가우시안의 피크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피크의 위치를 이동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뮤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제곱, 이 분산은 뭘 결정해 주냐면은 얼마나 뾰족하냐, 피크가 얼마나 높냐, 얼마나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느냐, 이거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제곱 분산을 키우면은 더 넓게 퍼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뮤 값을 바꿔주면은 딱 그 값에 따라서 피크 값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는 다양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그런 확률 분포이면서도 수식 자체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파라미터만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결국은 간단한 형태의 곡선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분포를 이 여러 개의 랜덤 변수에 대해서 결합된 상황에 다변수 가우시안 분포로도 확장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입력 랜덤 변수가 D차원 벡터 X, 즉 X라는 이 벡터는 여러 개의 딸린 어떤 확률 변수들의 결합 확률 벡터인 그런 상황인 거죠. 확률 변수 벡터. 그때의 가우시안 분포 수식도 근데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유사한 형태로 수식이 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차이는 이제 이 x가 벡터가 되어서 이 평균 값도 어떤 공간 속의 어떤 고차원 공간 속의 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위치 벡터. 그래서 평균도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산의 분산이 분모로 들어갔던 게 분산이 이제 공분산 행렬이 되고요. 공분산 행렬. 이 행렬에 역행렬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수식 자체를 여러분들 이제 행렬과 역행렬 이런 것이 조금 뭐 아주 맨날 등장하는 건 아니고, 특히 확률 분포 자체가 뭔가 벡터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 이거 자체가 잘 가늠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들은 다 이제 이 변수 가우시안 분포의 예시들이고요. 변수가 x1, x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샘플 스페이스가 되고요. 2차원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확률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미인 벡터가 0,0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지금 2D 가우시안 공면이 그려진 거고요. 여기 x2를 그냥 0으로 고정을 시킬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가우시안 분포의 곡선은 1D랑 똑같아집니다. 1D의 x1에 대해서만 이제 1D 가우시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지금 여기 공분산 행렬에 의해서 이 공면의 이렇게 우뚝 솟은 이 피크가 결정이 되는데, 이 시그마 이게 x1에 대한 분산 시그마 1 제곱, 그 다음에 x2에 대한 분산 시그마 2 제곱이 되겠는데, 각 이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피크가 이렇게 더 뾰족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커지면 커질수록 피크가 아주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공분산 행렬에 대각 원소, 얘네들은 대각 원소들이었고요. 대각 원소들은 이제 각 축 방향으로의 분산인 거고요. 각 축에 해당하는 그 원소별 그냥 분산이고, 여기 대각 원소가 아닌 나머지 원소들이 이제 공분산 원소인데요. 코베리언스 공분산 값인데, 여기선 지금 다 0입니다. 이 분산 값이 작아지고 커짐에 따라 피크가 뾰족해지고 오목해지는 것만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개의 그 변수에 대한 분산이 값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x1에 대한 분산 시그마 1이 시그마 1 스퀘어가 시그마 2 스퀘어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그마 1 방향으로는 더 뾰족한데 시그마 2 방향으로는 좀 더 넓게 퍼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시그마 1 스퀘어를 더 키우면은, 그러면 시그마 1 방향으로 얘가 더 넓게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분산 값들이 더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라는 게,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평균과의 어떤 차이인데, 지금 평균이 여기 가운데 0,0이었을 때 x1 값에 대한 평균값과의 어떤 차벡터랑 x2 값의 평균값과의 차벡터가 서로 이렇게 곱해질 때 같은 방향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에 대해서 양의 방향으로 갈 때 x2도 같이 양의 방향으로 가더라. 얘네 둘이 그러니까 같이 변하는 경향성을 띠더라. 이런 값을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공분산 값이거든요. 이 공분산 값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이 곡면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 공분산 값이 더 커지면 더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공분산 값이 클 경우에 상관관계 x1과 x2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correla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확률 분포 함수, 모델 수식 같은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런 확률 분포 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관측된 표본 생성의 모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아까 뭐 비가 오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그냥 아무것도 어떤 과거의 어떤 관측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일 비가 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미지의 어떤 확률 분포 모델을 가정을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취득된 데이터 X를 갖고 있는 상황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가 오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짓는, 그러니까 X equal B yes, 이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되는 확률 분포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확률 분포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BS가 이제 확률 뮤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달 동안 비 오는 날들을 이제 세보는 거죠. 그래서 30일 중에 뭐 5일이 비가 왔다.
B, yes. 이렇게 이런 걸 관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취득된 데이터가 이런데 그러면은 뮤가 얼마일 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까? 우리가 매일매일 비 오는 것을 이제 베르누이 확률 분포로 가정을 하고 30일 중 비가 닷새 온 것에 대한 확률 분포는 그러면은 이항 분포로 이걸 따질 때 이 뮤 값이 얼마여야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그 뮤 값이 얼마여야 이 데이터 X의 이 어떤 이항 분포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이항 분포 모델이 가장 잘 부합할까? 이항 분포 확률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이라는 게 딱 5일이 나오는 것으로 도출되는 이 뮤 값이 얼마냐? 이걸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이 확률 분포 함수라는 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측된 값들의 뮤를 맞추고요. 관측치의 최적인 어떤 파라미터 도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도출된 모델을 내일에 이제 활용하는 거죠. 내일 추정하는데 내일 비 오는지 안 오는지 추정에 활용하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 공부한 머신러닝 모델들의 큰 틀이랑 생각해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어떤 최적화되는, 최적으로 부합을 하는 미지수들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미지수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기반의 예측이 되는 그런 방법론의 근본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확률 분포 모델의 파라미터, 인자를 추정해내는 거, 결정하는 거. inferring parameter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그리고 maximum a posteriori map estimation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그리고 또 난이도 등 측면에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이 문서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map estimation 등등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문서를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혹시 의지가 있으시면. 자,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의 estimation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요. 지금 얘가 관측치입니다. 얘가 관측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측치를 조건으로 삼아서 관측치가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조건부로 이 파라미터 파이 얘가 파라미터들이거든요. 관측치를 기반으로 파라미터가 제일 이제 특정 파라미터 값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 상황, 요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하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그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의 상황인데 얘를 계산을 해주려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베이즈 룰을 생각을 했을 때 베이즈 티어렘을 적용을 하면은 이식 이퀄 p 파이 바 x 카이라고 지금 뭐 크게 돼 있는데 이거 이퀄 p 죄송해요. x 이제 카이 내지 뭐 큰 x라고 봐도 되고요. 카이 바 p 곱하기 p 파이 나누기 p x 라지 x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이스 티어렘을 적용을 한 건데 이 파라미터 값을 그냥 우리가 임의의 값을 대입을 한 상황에서 그때의 이 x 관측치 값들의 확률이 어떨까? 이거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죠? 관측치로부터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식을 이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뭐였어요? 얘가 근데 likelihood였죠. 얘까지는
이제 어떤 주어진 파라미터 값을 가정했을 때 그때 이 값이 관측되는 그 확률은 이 파라미터 같은 것을 이제 확률 모델, 뭐 가우시안 그런 확률 분포 함수의 값이라고 그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계산이 수월한 편이에요. 근데 특정 파라미터 값마다 어떤 가우시안 확률 분포라고 하면은 뭐 평균값 내지 그 분산 값이 얼마가 되는 것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엄밀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뭐 어느 파라미터 값이든 다 똑같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것도 얼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냥 그렇게 전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에비던스에 대한 어떤 prior probability 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관측을 했는데 이거를 관측하게 될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순수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를 추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통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체적으로 뭘 하느냐? 뭐 likelihood까지만 보자. 이렇게 likelihood를 최적화시키는 그러니까 관측치가 있을 때 얘에다가 여러 가지 값들을 대입을 시켜 봐가지고 그때 있는 관측치에 대해서 이 확률이 최대가 되는 그 파라미터 값들을 찾아보자. 얘에다가 여러 개를 대입해 봤는데 지금 그때에 주어진 관측치에 대한 확률이 최대화가 되는 그 파라미터를 또 뭐 어떤 최적 파라미터로 생각하는 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됩니다.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언제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거예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는 mean mu와 variance sigma square를 추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MLE를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추정할 때에는요. 관측치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수의 뭐 n개의 관측치들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요. 이 관측치들은 서로 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가정을 합니다.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랜덤 변수들이 가우시안 변수 그 확률 분포를 갖는데 이 가우시안 분포들을 서로 곱해주고 있는 거죠. 독립이라서.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확률 분포들이 모두 identical, 동일한 그런 뮤값과 시그마 값을 갖는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가우시안들을 서로 곱한 이 확률 분포 함수가 이 결합 확률 분포 함수의 결합 확률 분포 함수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은 x 값들이 주어져 있는데 얘에 잘 부합하는 이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뭔가 방정식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정식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수의 관측 결과들이 관측값들이 지금 요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있는데 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우시안 확률 분포 함수를 가정할 때 그때의 mean과 variance가 얼마냐 이거를 구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 likelihood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극대화하는 뮤와 시그마를 찾고 싶고요. 이 x 값들은 다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파란 점들로. 이거를 극대화하는 이 뮤와 시그마를 찾고자 할 때 결국은 뭔가 미분해 가지고 방정식으로 계산하듯이 극대값 극소값을 풀어내는 건데 미분해 가지고 이제 0이 되는 미분이 0이 되는 그런 값을 찾고 찾아서 그렇게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likelihood 함수를 미분시키려니까 여러 항들의 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알죠? 뭐 f 함수 곱하기 g 함수의 각각의 이제 이렇게 곱이 있을 때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f 미분 곱하기 g 미분 등등 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likelihood 함수 대신에 뭘 쓰냐면은 log likelihood 함수를 씁니다. 그 얘기는 별거 아닌데 그냥 이 likelihood 함수에다가 log를 취해줘요. 그럼 log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log 알파 곱하기 베타는 log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주면 서로서로 곱해지는 항들이 각 로그 취해진 항들의 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미분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그 함수 자체는 단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함수의 극대값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L 함수가 이 likelihood라는 함수가 지금 mu라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을 가질 때 이 값이 가장 작잖아요. 가장 작은 L 값에 로그를 취해도 어차피 이 값이 가장 작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값은 로그를 취해도 여전히 로그 취한 상태에서도 더 작은 값이 로그 취한 값이 더 작고 더 큰 값이 큰 거거든요. 단조 증가한다는 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 값이 최대화가 되는 그때의 파라미터 값이랑 로그 L 값이 최대가 되는 그때의 파라미터 값은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ikelihood 대신에 log likelihood를 적용을 해서요. 요 log likelihood 식을 게다가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항 곱하기 요 항은 로그에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으니까 로그 루트 2파이 시그마 얘는 그리고 얘는 사실 게다가 모든 n 값에 대해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아예 시그마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꺼낸 게 이 항이 됩니다. 이거 하나의 항. 그러고는 그 다음에 로그 엑스포넨셜 이제 이 지수 함수만 있는 건데 로그에다가 2의 x승 이건 뭐예요? 그냥 x잖아요. 왜냐면 x 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2는 그냥 1이니까. 그래서 x만 남는 건데 그래서 얘만 로그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엑스포넨셜 이거는 상쇄가 돼서 이것만 남습니다. 이것만 어디 안에 남은 거예요? 이 시그마 항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likelihood 함수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간단해지거든요. 이러고 나서 뭐 해주는 거예요? 미분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equal 0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equal 0을 만족시켜주는 뮤 값을 찾으면은 이렇게 유도를 해내면은 뮤 값은 모든 관측치 x의 평균값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면은 시그마 스퀘어는 모든 관측치와 이렇게 계산된 관측치들의 평균의 차이의 제곱. 그러니까 관측치들에 대한 분산이 이 옵티멀 분산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런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해 볼 만한 문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관측치들이 이렇게 TN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가장 잘 부합을 하는 이 어떤 커브를 맞추고 싶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MLE를 쓸 수가 있겠는데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전에 봤던 상황이에요. 리스트 스퀘어즈 라인 피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 대한 강의에서 확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maximum likelihood MLE와 가우시안 MLE를 쓰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강의에서 도출됐던 그 방법론이 거의 똑같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관측치와 우리의 함수값 이 커브라는 함수 이 곡선 함수의 특정 이 관측 값에서의 관측치가 아무튼 오차가 제일 적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상황으로 친다면은 이 곡선이 이제 직선식인 그런 상황이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지금 가정하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는 어디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냐면요. 이제 라인 피팅 상황에 커브 피팅 상황에서 지금 이 커브가 우리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면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함수로부터 우리가 값을 뭔가 이 함수에 대응이 되는 값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는 건데 관측 값은 우리 함수 모델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 위치에 가장 이제 높은 확률로 관측치도 이 위치를 기준으로
관측이 될 텐데 뭔가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이 관측치에서 이 함수값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는 정도가 이렇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하는 어떤 함수가 우리의 관측치에 잘 부합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담고 있는 그런 전제인 거죠. 우리 함수는 지금 리니어 함수를 가정하고, 그림은 지금 커브로 그렸지만 인자는 리니어 함수의 그 인자들인 W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베타는 우리 노이즈 모델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얼마나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이 표준 편차, 베타 뭐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무튼 노이즈 모델이 되는 그런 인자가 되겠어요. 이런 전제하에 이 입력값 x 값들에 대해서 관측된 t 값들을 이용을 해서 미지수, 우리 이 직선 함수, 이 커브 함수, 지금 직선 모델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이 함수의 인자들인 w와 그 다음에 우리 가우시안의 노이즈의 정도를 가정을 하는 그 인자 베타를 maximum likelihood MLE를 통해 계산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어요. 그래서 이때 관측치 t에 대한 확률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력값 x들과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인자값들 w와 베타에 의해서 확률 분포 계산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요 수식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아까 봤던 수식이랑 똑같고요. 로그 라이클리우드 로그를 취해줘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사실 노이즈 모델 베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우리가 베타를 꼭 구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베타 값은 뭔가 가정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 W 값이죠. 그래서 이 W 값, 최적의 W 값, 이 로그 라이클리우드의 극대 값을 구해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항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을 뭐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미분시켜 줘가지고 이퀄 0이 되는 그 W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최적의 W 값을 찾고자 할 때는 이 항을 극대화시키는 W를 찾게 되는데, 그게 우리 linear regression에서 봤던 이 squared error를 극소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랑 결국 똑같아졌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우시안 분포의 그 어떤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한 이 어떤 전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 y라는 함수를 가정을 할 때 그때 그 함수에 대한 어떤 입력에 대한 관측치의 오차가 그 함수 값으로부터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고 전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하에 maximum likelihood를 도출했더니, 뭐 추정하는 그 기법을 적용을 했더니 그냥 오차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MLE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았지만은 사실 맵 방식의 최적화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또 다른 최적화 방식이 유도가 될 수가 있겠죠. 확률적인 이런 틀을 통해 분석을 하면은 어떤 더 나은 최적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관점이 되어서 새로운 관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기반이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확률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대표적인 확률 분포들인 베르누이 분포, 이항 바이노미얼 분포, 다항 멀티노미얼 분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우시안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포 모델들을 가정을 할 때 어떤 이 분포의 인자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추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어떤 최적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리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봤고 그리고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estimation 이거는 간단하게 개념만 베이즈 티어렘과 연관을 지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다 이제 확률론의 기초 기반이 되는 내용인데 이런 걸 바탕으로 확률적인 probabilistic classifier 모델이 뭐가 있는지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